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3년 사회 프로그래밍 일반 한번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목별로 우리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순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강의를 수강하셔야지 앞에 있는 내용, 똑같이 출제된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강의 시간이 점점점 짧아지고 여러분들도 공부할 내용이 줄어들게 되겠죠. 갑자기 딱 들어와서 최신이니까 이거 봐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 목록에 있는 순서대로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수행되는 자료 타입의 강제 변환이래요. 혼합형 산술 계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형 변환이 수행되는 타입 자동 변환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순서 제어에 대한 거는 배웠어요. 연산자 순서 제어. 순서 제어에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명시적 순서 제어하고 명시적, 그 다음에 묵시적 순서 제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묵시적 순서 제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 있으면 묵시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 녀석이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되는 요걸 우리가 이제 묵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명시적으로 뭔가를 처리하고 싶다, 즉 어떤 걸 먼저 연산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 연산하고 싶다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괄호를 준다든지 이렇게 곱하기 뭐 C, D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건 프로그래머에 의해서 연산자 우선순위가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명시적 순서 제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는 순서 제어가 아니라 형 변환이에요. 근데 형 변환도 이것과 동일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의 관점은 뭐냐면 컴파일러에 의해서 수행되는 자료 타입을 강제 변환으로 혼합형 산술 계산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형이 변환이 되는 거래요. 즉 별도로 뭔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알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대요. 걔를 우리가 묵시적 형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똑같이 출제가 됐었죠. 파싱 기법에 대한 건데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상향식 말고 하향식부터 보자. 루트부터 작성을 해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냐? 바로 리프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하향식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상향식이라고 하는 거니까 리프에서 거꾸로 올라가는 거네요.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파스트리, 리프, 즉 맨 끝에 있는 입력 스트링으로부터 위쪽으로 파스트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 상향식 맞네요. 맞죠? 두 번째, 쉬프트 리듀스 파싱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점점점 쉬프트 이동하면서 줄어요, 가지가. 맞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상향식이 됩니다. 자, 입력 문자열에 대해 루트에서 왼쪽 우선으로 트리의 노드를 만들어 나간다. 여기에서부터 루트부터 내려가는 거니까 얘는 하향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고 문제 똑같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주어진 스트링의 시작을 심볼로 추격할 수 있으며 올바른 문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으로 간주하는 방법이 바로 상향식 파싱 기법이다. 이렇게 된다. 자, 43번이요. 은행원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은행원 알고리즘은 어디에 표현이 되는 거냐면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상태의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해결 방법.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은행원 알고리즘은요, 회피에 관련된 아이예요. 회피. 은행원 알고리즘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요. 그러면 대출 받으려면 요즘에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진 소득 대비 지출 이자 납입할 수 있는 상환이 되느냐, 또는 얘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뭐 특수 용어가 있던데 약자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얘가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을 해주죠. 이게 바로 회피기법 중에 은행원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에요. 되셨죠? 자,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다익스트라라고 하는 그 운영체제 스케줄링에 관련된 부분을 정의한 학자가 있었거든요. 이분이 제안한 거예요. 교착상태 해결 방법 중에 예방기법이 아니라 얘는 회피기법에 해당합니다. 아예 피해버리는 거야. 얘는 대출이 안 돼. 그러면 아예 번호표조차도 주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은행원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얘는 회피에 해당한다. 자원의 양과 사용자 프로세스가 일정해야 된다. 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상태라는 두 가지 상태가 존재해요. 그래서 안전한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대출해줘도 되는구나. 좀 더 검토를 해보자 라는 것이고, 불안전한 상태 같은 경우는 딱 조회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대출이 너무 많아. 기존에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사무자동화뿐만 아니라 정보 처리에도 종종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사무자동화에는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은행원 알고리즘은 이 교착상태 해결 방법 중에 회피 기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착상태가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차로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내거리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차가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쪽으로도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고 이렇게도 못 가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즉 여기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을 CPU로 보는 거고요. CPU에 더 이상 어떤 작업이 처리가 되지 못하는 상황을 우리가 교착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교착 상태에서 우리 은행원 알고리즘은 바로 회피에 해당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바인딩에 대한 문제 또 출제가 됐네요.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컴파일 시간에 컴파일 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동적 바인딩은 얘는 실행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죠. 실행 시간에 관련된 부분, 그지? 실제 실행하는 거, 움직이는 걸 이제 동적이라고 하는 거고, 정적이라고 하는 거는 문서적으로 우리가 얘를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정적 바인딩이라고 그랬으니까 실행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프로그램 호출 시간, 번역 시간, 번역은 컴파일에 관련된 거죠. 링크도 마찬가지죠. 언어 정의도 컴파일이죠. 프로그램 호출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호출 시간은 뭐야? 호출한다는 거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거. 동적 바인딩은 실행 시간 바인딩이고 정적 바인딩은 번역 시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프로그램 호출, 모듈 기동, 실행 시간 중에 객체 사용 시점 이런 것들이 되겠고, 정적 바인딩에는 언어를 정의하거나 구현하거나 번역하거나 링크하는 시간들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컴파일에 관련된 거는 정적 바인딩, 실행에 관련된 것은 동적 바인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인딩은 뭐예요?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목적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거, 묶어주는 거, 하나로 묶어주는 거. 왜 묶어줄까요? 실행하기 위해서요. 그죠? 자, 45번이요. 자바에서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뭐였어요? 우리 슈퍼 이렇게 됐었죠.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또 뭐 어떤 게 있었죠?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우리 형을 변환하는 거. 그지? 자바 언어에서 기본 데이터형을 객체 데이터형으로 바꿔주는 걸 우리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 래퍼라고 하는 애도 출제가 됐었죠. 요거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슈퍼는 뭐 하는 거다?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서 선언한 아이를 참조할 때 쓰는 거예요. 슈퍼. 앞에 시간에 우리 코드랑 같이 봤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래퍼 같은 경우는 여기 설명이 또 있네. 기본 데이터형을 객체 데이터형으로 바꿔주는 클래스고, 슈퍼는 상속관계에서 상위 클래스고, 서브는 하위 클래스인데 얘네를 참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애가 바로 슈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서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하는 기법은 그랬어요. 우선은 SCR은 한 번도 답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P4는 먼저 들어간 놈을 먼저 교체하는 거고요. LFU는 리스트예요. 리스트. 가장 적게. 프리퀀시예요. 프리퀀시. used. 즉 가장 적은 빈도로 사용한 애를 먼저 처리하는 거고요. LRU는요. 얘도 리스트예요. 얘는 recently used예요. 얘는 뭘까? 최근에 가장 적게 사용된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오래전에 사용한 애, 최근에 가장 사용이 안 된 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상급으로 리스트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LRU예요. recently used.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애, 얘가 되는 거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사용을 적게 한 애, 프리퀀시는 빈도수를 의미하잖아요. 걔는 바로 LFU가 됩니다. P4는요, 먼저 들어온 놈 먼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OPT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이것도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어요. OPT는 옵티멀이에요. 옵티멀은 뭐야? 이상적인
아이예요.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을 걸 예측하는 겁니다. 가장 오랫동안 사용이 안 될 걸 먼저 처리해버리는 거야. 걔를 OPT라고 한다. 나머지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7번이요. 파스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자, 파스트리라고 하는 거 어디에서 도출되는 거죠? 우리 구문 분석에서 도출되는 아이를 뭐라고 한다? 파스트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어휘 분석에서 도출되는 애는 누구였죠? 기억나시나요? 어휘 분석에서 나오는 아이는 토큰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구문 분석은 뭐라고? 파스트리를 만들고 또 어휘 분석은 토큰을 만들어요. 자, 작성된 표현식에 BNF 기호가 있었죠? 정의에 의해 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트리를 뭐라고 한다? 바로 파스트리라고 한다. 주어진 표현식에 대한 파스트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표현식이 BNF에 의해 작성될 수 없음이 아니라 작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 거야. BNF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파스트리를 그릴 수 있다는 거고 파스트리가 그려졌다는 거는 BNF 정의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됐죠? 문법의 시작 기호로부터 적합한 생성 규칙을 적용할 때마다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대요. 맞고요. 파스트리의 터미널 노드는 단말 기호들이 된다 그랬어요. 터미널 노드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트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얘네 있죠. 얘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단말 노드, 터미널 노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부분. 얘네들은 단말 기호가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부분은 터미널이에요. 터미널이 단말이거든.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맨날 봤던 그림 기억하시고요. 자, A 플러스 B 곱하기 C-D를 후위식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후위식이니까 어떻게 연산자를 뒤로 빼주면 되겠죠? 가로만 잘 쳐주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문제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 그대로 출제가 됐네요. 좀 이렇게 드문드문 떼어서 한번 써보고 가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연산자 우선순위별로 먼저 가로를 써줘요. 곱하기를 먼저 연산하잖아요. 더하기하고 빼기는 순서대로 연산이 되죠. 이렇게 묶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녀석들을 빼서 바로 그 가로 바깥으로만 빼주면 돼요. 자,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가겠죠. 이 녀석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A, B, C, 그 다음 뭐예요? 곱하기가 가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하기가 가겠죠. D 가겠죠. 마이너스 가겠죠. 그럼 A, B, C 곱하기 더하기 A, B, C 곱하기 더하기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똑같은 문제네요. 자, 유닉스 커널에 대한 문제 또 출제가 됐네요.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즉 컴퓨터 전체에 대한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얘는 제어 역할을 하게 돼요. 얘랑 또 다른 애가 뭐가 있었죠? 우리 셀이 있었죠? 셀. 얘는 뭐예요? 얘는 사용자하고 운영체제 간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지원해 줍니다. 인터페이스가 대화예요. 결국 마주보고, 이 페이스가 얼굴이잖아.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커널은 뭐라고? 제어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가 부팅될 때 주격장치에 적재돼서 계속 실행되면서 컴퓨터를 제어해줘요. 프로세스 관리, 기억장치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하드웨어를 보호하고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간의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했죠. 사람과가 아니야. 사람과가. 그리고 맞는 내용이에요. 사용자의 명령어를 인식해서 프로그램을 호출하고 명령을 수행하는 명령어 해석기다. 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다른 말로 셀을 명령어 해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출제됐네요. 어휘 분석의 주된 역할은 원시 프로그램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보고, 문자 열로 보고 문자 단위로 쪼개낸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토큰. 됐죠? 어휘 분석에 의해 도출되는 아이는 토큰. 그러면 구문 분석에 의해서 도출되는 애는 파스트리. 똑같은 문제죠. 자, 소스 코드에서 어휘 분석을 통해서 토큰이 생성이 되고요. 그 토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문을 분석해서 파스트리를 만들고 그 파스트리에 의해서 의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를 번역하는 것을 전체적인 컴파일 과정이다 라고 한다고 보셨죠. 언어 번역이라고 한다 했죠. 51번 보겠습니다. 다음 C코드의 결과로 알맞은 것은 했어요. include 스탠다드 IOH, 그래서 표준 라이브러리죠. 입출력, 바로 프린트 F 할 수 있는 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외부 라이브러리가 아니지, 표준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첨부했고요. int 메인 함수가 시작이 됐어요. 얘는 정수형 메인 함수예요. 자, int a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얼마가 들어있는 거냐면 65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요. 포인터 변수인 p라고 하는 변수에 %a라고 했어요. 즉, %a라고 하는 거는 이 a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예요. 메모리의 주소는 막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16진수로 예를 들어서 뭐 5HA라고 하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얘가. 실제 메모리 주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포인터는요, 바로 이 주소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현재 이 포인터 변수 P에는 A가 들어있는 OHA, 그리고 실제 값으로는 65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시만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딱. 아, 내가 저 포인터를 지금 찍고 있어. 저 녀석이야. 저 녀석을 내가 컨트롤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이번에 나온 아이 중에 제일 중요한 애가 바로 %C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는 %D를 했었죠? 이거는 데시멀이에요. 데시멀. 얘는 10진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5는요. 얘는 옥타곤이에요. 8진수로 출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H는요. 16진수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C는 문자형으로 출력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C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에서 포인터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하고 괄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처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재 65에 대한 문자형을 출력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ASCII 코드라고 하는 미국 표준 문자 코드표가 있어요. 숫자 65가요. 대문자 A예요. 그 다음에 숫자 97이 소문자 A예요. 이걸 표를 외워야 돼. 128가지의 문자 코드 테이블이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이 우리가 대문자 A는 65번에 할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A는 97번에 할당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65라고 하는 애를 문자형으로 출력을 하면 ASCII 코드의 대문자 A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니까 여기에서 65는 출력되고 여기서 65, 즉 포인터 변수가 가르치고 있는 이 녀석의 실제 값은 A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되니까 66으로 끝나는 거예요. A 변수는 최종적으로 66이 남게 되는 거고 바로 출력은 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 이 문제도 매번 출제가 되진 않아요. 자주 출제되진 않지만 문제의 답으로 그냥 A가 출력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코드가 다르게 출제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이 문제야. 되셨죠? 외워라이. 자, 운영체제 성능평가 요소 너무 자주 출제되죠? 반환 시간, 신뢰도, 비용, 처리 능력 그랬는데 비용이 아니죠. 비용은 뭐야? 얼마니? 이런 거잖아. 자, 윈도우즈가 비싸요? 맥OS가 비싸요? 윈도우즈가 비싸죠. 맥OS는 컴퓨터 사면 그냥 주잖아. 그치? 예. 사실은 그 하드웨어 가격에 운영체제 가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자, 다음에 53번이요. BNF 형식에 맞게 생성된 수는 그랬어요. 이거 앞에 봤던 건데 자, 넘버는 넘버 디짓으로 정의가 될 수 있거나 또는 디짓으로 정의가 될 수 있대요. 결국은 얘는 제귀니까 이 녀석 디짓 아니면 디짓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디짓은 이 값들은 1, 3, 5, 7, 9가 있대요. 그러면 1, 3, 5 이렇게 표현되거나 5, 1, 7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나 9, 7, 5 이렇게 표현되거나 즉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에 2나 4나 6이나 이런 짝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디지트를 뭘로 정의했어요? 우리 1, 3, 5, 7, 9라고 정의했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 쓰는 거니까 이거 선택이잖아. BNF에서. 그죠? 그럼 여기에 짝수가 들어갈 수 없다. 홀수만 고르면 된다. 되셨죠? 여기에 존재하는 값으로 조합 가능한 문자를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수명시간 동안 고정된 하나의 값과 이름을 가진대요. 고정된 하나의 값. 이거 뭐였어요? 상수였죠, 상수. 변하는 값은 변수죠. 요거랑 상반되는 i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이거 9구단 3단 계산하는 그런 코드였죠. 그래서 const, 상수형, 정수형, 변수인 베이스에 3을 입력한 거고, int number, 그러니까 얘는 변수예요. 그냥 얘는 상수형이에요. 상수. 왜? const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result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계산이 된다. 베이스는 프로그램 실행도는 도중에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우리 상수라고 한다. 프로그램 실행 중에 변경되는 num이나 이 result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한다? 변수라고 한다. 똑같은 문제죠. 자, C 언어에서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는 그랬어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 3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변수에 7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변수에는요, 2개를 더하래요. 그럼 얼마가 나올까? 10이 들어있네요. 그죠? 프린트, 그 다음에 %d 했으니까 10진수로 출력해 라는 의미고요. 여러분들 그냥 요 퍼센트 연산자 기억나시나요? 이거 나머지 계산하는 애잖아. 그러면 C는 얼마야? 10이죠. 나누기 A는 얼마야? 3이죠. 3, 3은 9 하고요. 나머지가 얼마가 나올까요? 네, 2이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기억 장소로 저장되어 있는 값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는 것을 변수라고 하죠. 앞에서는 우리 상수 문제 나왔었죠. 같은 회차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C 언어에서 다음 코드의 결과는 그랬어요. 자, 보자. x라고 하는 변수에 3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고요. int result xy라고 하는 이렇게 r xy라고 할게요. 변수명은 소문자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대문자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r xy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요거 선언이 되어 있고요. result xy에는 1 더하기 x는 얼마예요? 3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두 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shift 연산자예요. shift 연산자. shift 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얘를 이진수로 변경한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돼요. 요거는 지금 화살이 왼쪽 방향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좌측 시프트라고 이야기하고요. 좌측 시프트를 한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된다? 곱하기 2배가 돼요. 얘는 지금 2번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 곱하기 2번 더해서 총 4배가 되게 됩니다. 되셨죠? 반대로 우측 시프트를 하게 되면 얘는 나누기 4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시프트 연산자에 대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를 가지고 뭐예요? 왼쪽으로 2번 시프트를 하게 되면 곱하기 얘의 4배가 돼요. 결과는 얼마가 나온다? 16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6진수를 준다 그랬죠. 요 시프트 연산자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문제도 얘 하나밖에 없어. 시프트 연산자 쓰는 애가. 그래서 얘는 이 문제가 나오면 답은 16입니다. 되셨죠? 시프트 연산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진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진수 자리를 왼쪽으로 하나 옮기면 이 값은 그 이진수의 값의 2배로 바뀌어요. 오른쪽으로 한 번 옮기면 2분의 1이 돼요. 2번 옮기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컴퓨터는 바로 뭐 한다?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하게 돼요. 아셨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쉬프트 연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곱하기 나누기 연산할 때 사용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C 언어에서는 얘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바로 여기에서 2번 이렇게 2 되어 있는 거는 왼쪽으로 2번 옮기라는 얘기예요. 얘를 지금 여기서 제가 정리해 보아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4라고 하는 게 얼마였어? 1, 0, 0이잖아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한번 미는 거야. 그러면 얘가 1이 되겠고요. 여긴 0 되고 0 되고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 1, 2, 4, 8. 그죠? 얘는 4였는데. 그럼 얘 한 번 더 옮겨볼까요? 그러면 여기 1이 들어가겠고요. 여기는 0, 0, 0, 0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뒤에를 0으로 채워줘요. 1, 2, 4, 8, 1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1, 0, 0, 4였는데 이 4가 1, 0, 앞에는 0으로 채워져요. 됐죠? 얘 얼마야? 1, 2잖아. 맞아요? 한 번 더 가볼까요? 그러면 1, 0, 0 이렇게 되고 얘는 뭐가 돼요?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진수 형태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이거는 이제 전자계산기 쪽에 나오는 사무자동화 수준에서 나올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중위표기법으로 표현된 수식 이 녀석을 전위표시기법으로 표현하시고 그랬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넓게 한번 써볼게요. 는, 그 다음에요, A 더하기 C, 퍼, D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로를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선 나누기가 먼저 처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요, 더하기를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는을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녀석을 앞쪽으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고요. 괄호 앞쪽으로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는 x 그 다음에 더하기 a 나누기 c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답은 어떻게 될까? 는 x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어휘 분석 과정에서 토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 이거 똑같이 출제됐었죠? 토큰 사이의 공백 문자예요. 만약에 이 문장을 토큰으로 구분한다면 몇 개가 나올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토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지? 단순하게 따졌을 때 사실은 이렇게 쪼개야 돼. 과정에서 토큰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쪼개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자고요. 하지만 요 사이에 있는 이 공백들 있죠. 토큰 사이의 공백은 토큰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 되셨죠? 자, 시연에서 다음 코드의 실행 결과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이거는 제가 시험 보고 가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문제예요. 어느 출판사에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본 시험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보자. A라고 하는 변수, 코드가 긴데 별건 없어요. 자, A라고 하는 변수에는 7이 들어있고요. B라고 하는 변수에는 14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A가 B보다 작으면이죠. 즉 B가 크면이에요. B가 크면. 진짜 현재 보니까 B가 더 크죠? B가 크면은 그때 뭐 어떻게? 이 녀석을 출력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 스트링이잖아. 문자열로 출력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B가 더 커요 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될 수 없는 걸 찾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될 수 있어. 맞아. 두 번째는 B가 이상이죠? 얘도 될 수 있어요. 당연하지, 그지? 얘가 7 이상이니까 14가. 이것도 돼요. A하고 B가 달라요? 다르잖아, 지금. 같지 않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력될 수 있습니다. 출력은 뭐라고 나올까? 두 개가 서로 다르면 그때는 Bail is not equal B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네, 맞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하고 B가 똑같으냐? 똑같으면 그때는 A, B가 똑같다고 표현해라 라는 의미예요. 근데 A, B가 서로 다르잖아, 지금. 얘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다음에 A가 B 이상이냐? 이것도 출력될 수 없겠네요. A가 B 초과냐? 이것도 출력될 수 없겠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실제 출력될 수 있는 아이는 부등호가 요렇게 돼 있거나 요렇게 돼 있거나 두 개가 서로 같지 않거나 요렇게 세 가지만 출력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비교 연산자 부등호만 잘 보면 알 수 있는 아이예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문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2023년 4회 프로그래밍 일반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C코드가 이번에 많았는데 말씀드리지만 C코드 이번 회차에 좀 많을 뿐이고요. 보통은 두 문제 출제돼요. 많이 출제되면. 그러니까 두 개 버린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문제은행 CBT를 통해서 이번 회차 본 거 문제답이라도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답 외우셨으면 시험장에 갔을 경우에 그 문제답에 해당하는 애를 찍으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응용돼서 출제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